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계속해서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45까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내려온 모습입니다. 공포 쪽으로 자꾸만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하방 압력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꾸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구나.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알트코인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알트 시즌 지수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트 시즌 지수,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위 100개의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냐 지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은 26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지난주로 놓고 봤을 때는 31에서 26까지 더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단에서의 화력이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알트단에서 조금 더 온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트 시즌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가 거래소 보유량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지금 거래소 보유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래소의 보유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는 시장의 매도 압력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물론 하단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전일과 대비했을 때는 거래소 보유량이 조금 늘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안으로 비트코인의 물량이 들어왔다는 건 언제든지 매도 물량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매도 압력을 더 가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도 열어두는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봤으니까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코인들이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질서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08% 하락하면서 92,6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9만 달러에 더 가까워지지 않은 채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0.5%가량 비트코인보다는 조금은 더 큰 폭의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3,19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비트와 이더를 제외하고 그 밑에 단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 더더욱 질서가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XRP는 아침보다는 상승의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0.32% 반등하면서 1.96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솔라나는 반면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11% 하락하면서 133달러. 그런데 여기 이 133달러를 잘 지켜줘야 된다. 저희가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핵심 지지선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여기를 지지를 하는지 여부부터 꼭 솔라나 관점에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는 그래도 조금 활기가 다시 펼쳐지고 있죠. 도지코인은 0.91%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밑에 단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난다는 것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조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략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의 흐름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더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50분이라는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뿐만 아니라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업데이트 받아가시라고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 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루얼티 법안 관련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간단한 그런 내용들 쉽게 설명드리면 좀 어렵게 설명하는 곳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조금 더 좀 이제 심화해서 파고드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중점을 두고 있고, 네 번째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달부터는 관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히 다뤄볼 내용인데 일단 맛보기로 제가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이런 와이쿠프 축적 패턴, 쉽게 설명드리면 상승장이 오기 전에 보이는 징후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인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게 그냥 뭐 단기로 끝나는 불놀이였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충분히 지금은 이제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들고 오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이제 기대하셔도 좋고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주시했던 이벤트들이 지난주에 약간 일단락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무언가에 연기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시장에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스텝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로 먼저 만나보시죠. 클래리티 법안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빠르게 조금 무언가의 결론이 나야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사실 제가 오늘 클래리티 법안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이 왜 생겨나고 왜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타임라인처럼 작년 이제 2025년도 5월 달에 좀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상원 접수가 되었고 상원 뱅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상원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지금 1월 달에 1월 15일 날 이게 상원에 통과되고 이제 진행되려고 하다가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이제 전적으로 지연해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또 지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왜 빨리 안 되고 계속 지연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왜 코인베이스에서는 이걸 지연시키냐면 사실 뭐 이제 SEC와 그리고 CFTC 관련된 서로 업무적인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뒤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SEC가 주로 담당이 되고 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검토에 대해서. 네. 그래 돼버리면 사실 대부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많은 코인 재단들과 거래소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뒷내용 넘겨봐서 일단 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했냐.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큰화 주식 디파이 취급 방식이고 세 번째는 권한 배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권한 배분적인 부분이고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보상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비트든 비싸움이든 코인원이든 여러 가지 국내 거래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치만 하더라도 이런 그 예치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그런 그렇죠. 그런 항상 게 이용료가 네, 따박따박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미국 스테이블 코인인데 가치가 없어진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없기 때문에 뭐 사업을 이행할 때 어려움이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이런 기득권들이 이제 그 은행 보호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크립토 시장 자체가 은행보다 좀 이자율이 좀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야, 은행에 돈을 예금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거래소에다가 예치를 하자. 예치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두 번째는 이제
토큰화 디파이 취급 방식인데 사실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이것 또한 이제 많은 규제가 생겨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취급을 할 거라서 넘어가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SEC와 CFTC의 싸움, 쉽게 설명드리면 SEC 같은 경우는 증권형이냐라고 다루는 그런 현물 쪽, 그리고 이제 발행, 그리고 뭐 상장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네. CFTC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입니다. 선물 누군가가 뭐 작전 세력이 있는지 시장을 조작하는지 이걸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왜 SEC가 되면 문제가 되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리프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리프 같은 경우는 사실 SEC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2021년도인가 그때 코인베이스에서 퇴출까지 당한 코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많은 비용들을 사실 법무 비용과 그리고 로비 비용과 그러면서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XRP, 리플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전송 관련된 코인 여러 가지 알고 있다가 결국에는 점점 사명까지 바뀌어가면서 이 재단들이 좀 많이 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SEC가 강하게 규제를 두면서 재단에 피해보는 거 그리고 방향성이 바뀌었던 거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형이냐 아니냐, 증권형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그런 규제가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탈중앙화 성격을 띠고 있는 코인들이 사실 많은 공격을 받아버리면 사업 이행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CFTC 쪽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상원 이제 뱅크회의에서 이제 그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좀 SEC가 좀 하는 이런 그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연기하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는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탈중앙화의 성격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진행해야지만 조금 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무언가에 명확한 규제가 생긴다는 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초의 매력을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가 너무 크게 들어오게 되면 그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지금은 안 된다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상원에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거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걸까? 물음표 띄우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긁어주셨죠. 이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더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점이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무언가의 이 결과가 나와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은 시끌시끌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무언가의 결론을 언젠가는 도출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아까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디파이 관련된 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 생태계가 형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이제 그 디파이 코인 관련해서 얼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 이제 포함되고 어떻게 보면 이 탈중앙화라는 게 이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혁신 금융 시스템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언제죠? 미국에서 그때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 한번 그때 부동산 폭락을 하면서 한번 네. 2003년도인가 그때 한번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 탈중앙화 성격이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똑같이 이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가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법안이 얼마큼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허용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허용해 준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들고 온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가 발생이 돼요. 제가 저번 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가 발생이 돼버리면 리스크온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이런 그 규제 없이 막 진행했던 사업들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제 6개월에서 18개월 뒤부터는 도로가 깔립니다. 자, 우리가 ETF가 수익나는 것처럼 많은 기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게 생각보다 규제가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면 많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야, 불량이 오는 것이냐, 내가 기다렸던 부장이 오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고 떨어질 놈들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가 발생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섹터, 필요 없는 섹터들은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같이 갈 것이다. 대신에 갈 놈들은 강해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섹터별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가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갈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트 섹터들을 갈 건데, 제가 유력하게 보는 게 바로 이제 토크나 코인이죠. 이제 RWA와 그리고 이제 디파이 코인. 디파이 코인은 제가 작년부터 솔라나라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디파이라는 코인을 엄청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RWA 두 가지 코인들이 앞으로 이 코인 생태계를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것인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무언가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이에 대한 경계감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통과가 된 다음에 한 몇 주 동안에는 조금은 지켜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눈치 보기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안정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관의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나 유망하게 바라보시는 섹터가 RWA 그리고 디파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도 궁금하시겠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시선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시끌시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예요. 법안이 지금 또 뭐 이게 패소를 하냐 승소를 하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관세를 지금 또 무기로 한 번씩 쓰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관세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3월달 그리고 6월달, 7월달쯤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맞아요. 게 관세입니다. 이제 관세를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좀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도 관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2월 1일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관세가 진행돼요. 대상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25% 정도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 관세를 무기로 해서 그린란드, 이건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이제 뜨겁게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인수협상이 성사될 때까지 관세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좀 억지스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미국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면 일단 이 트럼프 관세 플레이북 시나리오는 제가 다음 주 방송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좀 이렇게 심화 단계로 만들어 올 건데, 오늘은 맛보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왜 관세 집착을 할까요? 왜 집착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만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이 유일하게 힘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무기, 이제 고성능 무기도 있겠지만 사실 기축통화폐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기로 삼아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작년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브릭스 단체예요. 네. 경제 신흥국인데 점점 미국의 뜻을 이제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이걸로 결제하라고 했는데 왜 넌 다른 금액을 결제하는 거니? 이렇게 나갔는데 이 친구들이 싫어, 이제 내 걸로 결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밑에 있는 우리 아기를 키우실 때도, 저도 딸이 있는데, 자, 너 이렇게 해. 근데 딸이 아니야. 나 MZ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너 용돈 안 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집착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지렛대 원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협상을 볼 때 관세라는 필살기를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 운영에도 자금이 필요하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맨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역 적자 불공정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단순화하신다는 거죠. 쉽게 미국이 사실은요 지금껏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좀 무역적인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쟁에서도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보내달라 했을 때도 협상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제 국내 제조업 그리고 이제 공급망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면 산업 정책의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새로운 이제 지금도 AI라는 그런 새로운 이렇게 좀 섹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총이 가장 커졌고 점점 산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달러의 그런 가치가 떨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런 정책을 들고 와서 이 달러의 수요를 올리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런 크립토 시장에 대한 크기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발행은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플레이북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유리하게 들고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관세 필사기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세가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강하게 눌리는데 연준에서 야 우리 것이 매크로적 경제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자국 내에서도 연준과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 다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사실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시장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흔든다라는 거는 방향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를 다시 한번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유럽과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재점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식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관세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시장에는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멀리 내다보는 전략보다 짧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신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금리와 관련된 얘기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1월은 일단 금리와 관련해서 뭐 인하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는 언제쯤으로 전문가님이 딱 보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금리나 타점이라 부르겠습니다. 타점은 3월달 그리고 좀 6월달 좀 이뤄지면 7월달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한 번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12월, 11월, 12월쯤에 총 3번 정도로 저는 솔직히 보는 편이에요. 네. 이제 이번 연도 금리 인하는 75bp 정도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편인데 일단 지금 3월달에 유력한 이유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 이제 SEP라고 점도표 이제 연준 점도표죠. 이제 점도표가 붙는 그런 회의가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저번 방송 오늘의 코인이었나 내일의 코인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CPI가 이제 발표가 되었잖아요. 네. CPI 발표됐는데 그 CPI가 생각보다 이제 근원 CPI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제 91K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CPI 내용이 보시면은 주거 관련된 부분들에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추후적으로는 이제 이런 주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다른 것보다 좀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도 연준에서 좋게 보는 그런 성질을 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주거지 같은 경우는 천천히 떨어지지만 사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변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네. 설명드려서 뭐 우리가 지금 뭐 강남에 집이 뭐 A 정도 가격을 하는데 사실 뭐 1년 뒤에 바로 B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낙폭화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플레이션이란다. CPI 발표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달에는 충분히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킬 수 있는 그 명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용이 이제
급붕괴가 안 가더라도 이제 취약성이 커지면 지금은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잡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아무래도. 둔화되는 시그널만 나타나고 네네, 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게 좀 경제가 힘들다, 미국도 내수 경제가 쉽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고용 지표가 완전히 무너져야지만 좀 바르게 금리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벌써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고용이 조금이라도 좀 흔들리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이제 바로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4월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점도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키기 위한 명분을 정확하게 포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FOMC가 진행될 때마다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번 1월과 관련해서는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언제 금리 인하가 될 거냐,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으시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그래도 3월 정도에는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연내에 발생을 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꼭 정보방 안에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인가,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또 시나리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제가 그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95K, 97K, 100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 과거의 지지선이었습니다. 역시나 97.6K 부근에서 큰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92K 선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까지 와이코프 추적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실시간 차트 교육에서 한 번 더 다룰 내용인데 지금은 제가 넘어갈게요. 와이코프 추적 패턴이 완성되면, 클라이막스가 완성돼 버리면 100K까지 갈 것이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그 지지선은 87K입니다. 87K를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물량을 가진다면, 물량을 흡수한다면 그때는 100K, 99K에서 100K까지 금방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는 상승장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현재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매크로 경제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 크립토 시장이 중심되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었는데 그것 또한 지연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130K, 150K, 뭐 200K, 뭐 최근에 에릭 트럼프도 하는 말이 이제 이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는 은행은 10년에 망할 것이다라는 그 파격적인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가는 게 아니고 이 크립토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뭔가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마인드보다는 지금은 크립토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나한테 자산이 커질 것인가라고 보는 게 가장 투자하실 때 적합한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흐름 안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이럴 때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와이코프 축적 패턴을 잘 따라가고 있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뿐 여기에서 잘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패턴대로 따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 와이코프 축적 패턴이 도대체 어떤 걸까 궁금하실 텐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서의 면밀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시죠.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까지만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알트단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이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님이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그 패턴이 도대체 어떤 걸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와이코프 축적 패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세력이 들어왔는가, 과연 큰 손이 들어왔는가. 맞아요. 자, 이 큰 손이 팔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이코프 패턴은 이제 우리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추적 패턴, 말 그대로 그 고래 지갑들이 축적을 해오는 패턴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자본시장은 그렇잖아요. 자, 큰 손들이 보려면 누군가는 털려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털려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나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작은 사람들은 나 먹잇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페넥셀 매도가 나오거나 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그쵸. 이게 와이커프 추적 패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철학이 있습니다. 이 와이코프의 핵심 철학 세 가지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 있죠. 이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패턴이 깨져버리면 이제 우리가 손절이거나 추세가 바뀌었다 정도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수요와 공급, 수요가 더 크면 시장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 당연히 공급이 크면 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얼마큼 나왔는지. 그래서 이 거래량 분석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거예요. 일단 횡보를 원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원인 무슨 말이냐면 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당연히 준비 단계가 길어지면, 앵커님, 준비가 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향성의 그 폭이 좀 커질까요? 네, 맞습니다. 준비가 길어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큰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횡보 박스가 길어지면 크게 한번 움직일 것이다.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력과 결과죠.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체결이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체결, 내가 산다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안 가면 당연히 흡수,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노력했지만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이 길어지면 추세 시동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와이코프 추적 패턴, 이제 A-E까지 보여주는 방향인데, 중요한 게 이제 PS, 하락 중 처음으로 매수 방어가 들어와 낙폭이 둔화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SC가 먼저 발생이 됩니다. SC라는 거는 이제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페넥셀 매도가 나왔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페넥셀 매도가 나왔을 때 여기를 지지하냐 안 하냐가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이 SC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반등이 나와서 V자, 쉽게 설명드리면 V자로 나와버린다고 해서 와이코프 추적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올리고 한 번 더 틀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ST입니다. 다시 바닥을 리테스트를 하러 간다. 나중에 우리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릴 건데, 한 번 더 이렇게 ST가 나와야 돼요. ST가 나와서 한 번 더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번 더 파급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SO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LPS는 되돌림입니다. 한 번 더 지지선을 테스트하러 간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우셔야 돼요. 자, PS 하락 중 처음으로 매수 방어가 들어와 낙폭이 둔화되는 곳이고, SC 같은 경우는 이제 투매, 패닉 매도, 뭐 큰 캔들, 긴 꼬리, 대량 거래로 바닥을 찍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SC 이후에 자동 반등, 쇼트 커버, 저가 매수로 박스 상단을 대략 정합, 한 번 더 상승을 주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ST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초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다 보셨나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척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용어 배우는 게 제일 싫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학원에서 영어 이제 그 단어를 못 외우면 많이 좀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근데 뭐 한 번 더 제가 단어를 외우라고 해서 너무 절 뭘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비트코인에 보시면 트레이더 분들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쓰는 패턴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큰 선수 관련입니다. 컴포지트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큰 손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컴포지트맨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 트럼프 뭐 내부자들이 매수가 들어갔다 이런 걸 컴포지트맨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흡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가격이 덜 빠지는 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걸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또 뭐가 있냐. 자, OBV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라는 이런 단어에서 많은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뭐 분배, 마크다운 이런 내용도 UT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전 찾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뭐 방송 처음 부분에서도 이 패턴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왜 정진영 전문가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냐?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부근에서 한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패닉셀이 발생이 됐어요. 패닉셀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이런 악재로 통해서 겁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매도가 던지는 거를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자,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 악재가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문제가 된대. 그럼 사람들이 야, A가 지금 문제가 터졌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팔았다가 A라는 게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을 주는 행위인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자본시장의 투자 싸움은요, 누가 뺏고 뺏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기관들이. 자, 여기서 이제 패닉셀이 발동이 되었고, 이제 SC라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셀링 클라이막스. 자,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저점. 여기가 최저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AR 한 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 번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ST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확인하러 갑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ST가 나올 때 이 ST가 SC보다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와이코프 패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ST가 SC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TR, 한 번 더 상승을 줍니다. 여기가 B단계죠. B단계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박스권을 만들어냅니다. 박스권 원위를 만들어내요. 원위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은 횡보가 짧았어요. 그러면서 한번 상승을 준 게 SOS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97K입니다. 97K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LPS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2단계가 남았습니다. 2단계가 남았는데
이 단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내용이 나올 건데 제가 이제 다음 파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이라 부를게요. 스프링이 어떤 거냐면, 스프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 더 되돌림이 나오냐, 스프링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앵커님한테 야, 너 이거 상승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하락장이야. 팔아야 돼. 이렇게 많은 이 세력들이 짐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TR이라고 해서 지지하러 가는 구간까지. 거기가 어디다? 86K다. 네, 86K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86K는 SC죠. 셀링 아까 매도 이제 그 패닉셀이 나왔던 그 구간. 이제 86K는 이제 SC 구간이고 88K는 이제 TR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구간이 어떤 거냐면, 과연 86K까지 떨어질 것이냐, 88K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86K가 깨져버리면 이건 Y커프 패턴이 깨진 겁니다. 차트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 멀어졌다. 다시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추세 패턴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하는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보고 있는 추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Y커브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86K든 88K든 한 번 더 맞고 털어버리고 상승을 그대로 V자 반등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스프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저점을 주고 한 번 더 올린다면 그건 Y커프가 패턴, 이제 추적 패턴이 완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은 97K를 넘어서 99K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점은 현재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히트맵을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92.6K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박스권에 있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86K까지는 한 번 더 86K나 88K까지는 리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일단 1월 30일 날이 이제 그 최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본다면 박스권, 이제 원인이라는 박스권이 좀 길어진다라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월 30일까지는 좀 이렇게 좀 행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30일 날 아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만기 옵션 날, 그리고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바로 상승을 주면서 스프링을 만들어내고 2월 달은 한 번 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미니 부장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스프링이 발생돼 버리면 Y커프 추적 패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Y커프 추적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만 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계속 보시다 보면 저도 영어 잘 못해요. 하지만 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계속 돌려보시면서, 그리고 실전으로 내가 차트에서 어떤 게 발생되는지 보시면서 좀 숙지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 끝났고요. 일단 앵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Y코프 축적 패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개념부터 무언가의 실전 사례까지 적용은 해주셨지만 처음 접하시는 어렵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좀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말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까봐 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논리적 펴서 시킨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좀 이게 뭉쳐놨잖아요. 좀 펴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쉽게 이지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개념은 만나봤으니까 그럼 적용시킬 수 있는 코인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 Y컵 추적 패턴과 관련된 건 아닌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지표적인 부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타이코라는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관심 종목입니다. 사실 이 타이코는 가장 좋아요. 단기로 먹기에 가장 좋은 코인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한번 이렇게 꼬리표가 많죠. 꼬리표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의 물량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코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리테스트하는 물량인 그런 물량을 먹기 위해 들어간 종목이고 단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7%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일단 4일 정도 보유를 했고요. 뭐 최대는 9% 10%까지 아마 수익을 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까 네,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제가 뭐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초 프로토콜입니다. 일단 보초 프로토콜은 예전에 제가 작년 7월 달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한번 실패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정진환 전문가가 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신뢰가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거는 이제 OBV 그리고 MFI 그리고 이제 RSI 이렇게 세 가지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OB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큰 손들이 이런 큰 매집 물량들을 던졌냐 들고 있냐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현재 지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 줬을 때 올라갔다가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지표가 지키고 있다는 거는 큰 손들이 네, 물량을 쥐고 있다. 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F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거래량 대비해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것 또한 지금 이제 상승을 줬다가 이게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가격대는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버전스 차트인데 지금 현재 뭐 45.72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심리냐면 일단 뭐 감에도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과열된 분위기는 좀 줄었지만 거의 40에서 50에서는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상세하게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에서 제가 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